1억을 모은 사람이 새롭게 1억을 모아서 2억 가는 데는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됩니다. 공부, 운동, 저축이 가장 잘하고 싶으나 잘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는 카페를 왜 이렇게 많이 갔지?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외식을 많이 했지? 자아 비판이구나. 그러니까. 아껴서 막 저축하는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막 쓰면서 행복하냐는 그건 어디에 재미를 붙이느냐의 차이예요. 5년, 10년 후에도 하나도 안 변할 것 같다. 잔고가 계속 쌓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죠. 나 괜찮아.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제가 비상금 통장만 만들면 자꾸 써버리고 저축을 한 5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추가 수입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는 한번 경험은 해봐야 돼. 26살에 1억 모았습니다 라는 책은 나는 이렇게 해서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안녕하세요. 대표 짠테크 전문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과 함께 기말밥의 신간 26살에 1억을 모았습니다 출간 기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1억을 모은 이후에 저의 이제 바뀐 삶과 또 1억을 모은 이후에 목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1억을 모으고 나기 전과 모아지고 난 다음에 뭐 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지 아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1억 모으고 나니까 일단 기분은 어땠나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1억을 딱 그 통장에 찍혔을 때 기분이 막 그렇게 날아갈 것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몇 개월 전부터 이번 달에 되겠다. 이걸 모을 걸 이미 예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막 그렇게 기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당연히 기뻤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덜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1억을 모았을 때보다는 제가 2년 반 동안에 이렇게 1억을 모으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배운 게 훨씬 더 좀 값졌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저축을 좀 시작을 했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재테크 책도 읽고 공부해서 투자도 해보고 뭐 수익도 내보고 막 이러면서 돈은 또 어떻게 벌어야 될지 직장인을 나와서 어떻게 벌어야 될지 직장 안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미래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게 나한테 좀 행복할지 어떻게 좀 저축을 다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경필 멘토의 멘토링의 인간화라는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1억을 모으는 과정 중에 본인이 성장을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얘기 옆에서 듣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은 이게 결국 삶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삶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앞에 1억을 모은 청년이 앞에 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 어떨 것 같냐? 집에 가잖아. 그러면 어제 먹은 라면이 나뒹굴 것 같아요? 아니면 방 정리가 깔끔할 것 같아요? 뭔가 깔끔하게 깔끔하지. 깔끔은 100%예요. 술, 담배, 게임, 유흥에 심하게 쪄들어 있을 거냐? 아니냐? 아니죠. 근데 약간 부작용도 있긴 있어. 조금 쪼잔할 수는 있어. 쪼잔한 게 나아.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쪼잔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가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 김알밤님이 1억 모으면서 삶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으로 초대를 합니다. 내면적으로도 방금 얘기를 했는데 외부적으로 좀 말을 하자면은 저를 지켜준 자산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냥 이유 없이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그럴 때는 오늘 하루 정도는 나를 위해 괜찮지. 회사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적어질 때도 있는데 괜찮아. 나를 지켜주는 좀 에어백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제가 궁금한 게 1억을 모으기 전과 1억을 모으고 난 후에 지금 언뜻 영상을 보시는 분이 듣기에는 그럼 1억이 생겨서 약간 좀 느슨해지는 거 아니야? 그 느슨함이라는 게 물론 내가 고생했으니까 그래 난 비빌 언덕이 있다 이런 건 좋은데 실제로 어떻게 1억을 모으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저축에 대해서 막 노력하는 강도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나요?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1억 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쉬겠지?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휴가도 갔다 오고 나면 일하기 싫잖아요. 이런 것처럼 쉬면은 다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자산이 막 부는 속도가 늘어난 것만은 아니지만 좀 여러 삶의 방면으로 더 열심히 살고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 옛날에 해보셨어요? 몇 번 해봤죠. 야간 자율학습 하면은 막 10시나 11시 되면 막 종치잖아. 빨리 가 이제 집에. 근데 안 가고 막 더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야 빨리 가 그러면 안 가요. 탄력 받았을 때 좀 더 한다. 뭐 이런 친구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1억 모으는 동안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딱 거치면 내가 성장했다는 느낌이 뭐냐면 옛날에 50만 원, 60만 원 저축하라고 해도 내가 아씨 그걸 어떻게 해 그랬는데 뭐 100만 원, 150만 원을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숨은 차는데 이게 저축에 어떤 근력이 붙는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그냥 150은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1억을 딱 모으고 나서도 우리가 PT 받으러 갈 때 뭐 바벨을 드는데 아주 정말 정자세로 그 벤치프레스를 70kg로 든다. 그러면은 PT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70kg 드니까 이제 계속 70kg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70kg는 그냥 가볍게 들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을 모으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지금 김알밤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게 저축의 근력이 붙어서 이제는 그 정도 저축은 그냥 가볍게 하는데 옛날만큼 안 힘들어. 맞아요. 안 힘들어요. 옛날에는 참 죽도록 힘들었는데 그냥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약간은 불안증이 생기는 게 옛날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보다 적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그거보다 덜 하지는 않게 된다. 우리가 그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보면 막 몸이 굉장히 좋은데 운동 그만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은 막 운동 더 하잖아. 그게 일단 운동 중독인데 이게 약간 저축 중독이야. 있는 근데 나쁜 의미의 중독이 아니라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모은 사람들은 0원에서 1억 모을 때 만약에 5년 걸렸다 그러면 이제 1억을 모은 사람이 새롭게 1억을 모아서 2억 가는 데는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축을 하게 되면은 절대 빼뜨릴 수 없는 게 가계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 네. 저희가 1년 전에 얘기했던 그거네.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이런 것도 좀 제가 가계부 관리하는 거에서 좀 추가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또 얻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또 선생님께서는 또 가계부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포인트 딱 한두 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노하우나 방법이 뭐 따로 딱히 있는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왜냐면 가계부 앱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가계부 앱을 쓰다 보면 너무 좋기는 한데 빼먹게 되는 날이 많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손글씨로 써라 다이어리에다가 저는 그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추천 항목인데 직접 손글씨로 쓰는데 내가 오늘 뭐 외식비를 썼는지 교통비를 썼는지 뭐 그 항목을 나눠서 적는데 하루 사실 한 3분도 안 걸리거든요. 가계부라고 하는 거는 가계부를 쓰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이 생기는 거예요. 손글씨로 다이어리에다 좀 쓰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일한 노하우고 공부, 운동, 저축이 가장 잘하고 싶으나 잘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벼락부자를 꿈꾸는 분들이 많지만 가장 지속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인 겁니다. 또 저도 가계부를 거의 3년 넘게 쓰다 보니까 또 저만의 그 가계부 쓰는 노하우. 그쵸. 저만의 포인트가 있는데 가계부를 그냥 막 이제 쓰고 막 카테고리 정리하고 이런 것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좀 추가로 좀 불필요 지출을 체크하라고 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쓴 거에 대해서 불필요했던 지출이 뭐였는지를 한번 다시 이렇게 그쵸. 추려보는 거네. 체크해서 내가 이번 달에는 카페를 왜 이렇게 많이 갔지?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외식을 많이 했지? 자아 비판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 똑같은 소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내가 외식을 많이 하는구나. 약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지 긍정적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사실 가계부의 순기능이 그거예요. 결국 리뷰하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돌아보고 혹시 잘된 게 뭐고 잘못된 게 뭐고 잘된 거는 강화하고 잘못된 거는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노하우와 제 노하우 이렇게 섞어서 관리하면은 어렵지 않게 가계부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음악 그 스트리밍 서비스 그 초록색 뭐지 그거? 멜론. 멜론. 그 멜론도 아니 뭐 이거는 뭐 써도 되지 뭐 그러고 이제 그 결제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노래를 이게 들었는데 반복을 해서 들으니까 노래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점점 질려. 어쩌다가 딱 라디오에서 막 이 노래 그러면서 들으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좋은데 내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멜론에 올려놓고 플레이리스트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어느 순간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이 노래가 이렇게 안 좋은 노래가 아닌데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멜론을 삭제했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지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보다는 우연히 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딱 들렸을 때 정말 소름 끼치게 좋아.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서 뭐 돈 아끼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멜론도 끊고
뭐예요? 넷플릭스는 뭐 내 걸로 안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외식 같은 것도 막 가끔씩 한 번 먹으면 막 너무 맛있고 막 이러는데 맨날 이제 가서 막 밥 먹고 배달 시켜 먹고 이러면은 사실 감흥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맛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기쁨을 위해서 되게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더 기쁘게 느끼려고. 사실 외식을 한 달에 일주일에 5번 정도 한 사람하고 한 번만 배달 시켜 먹는 사람하고의 만족의 양은 당연히 5번 먹는 사람이 만족의 양은 큽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시켜 먹을 때의 소위 말하는 만족의 효과? 그거는 숫자가 적을수록 말씀하신 대로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대량은 당연히 뭐 많이 시켜 먹는 게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배를 하시면은 오히려 효과는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한참 놀고 싶은 20대라서 저축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가끔 안 필요한데도 물건 사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여행 가고 싶을 때도 막 생기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혹이 좀 생겼을 때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선생님만의 좀 비법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껴서 막 저축하는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면 막 돈을 하고 싶은 대로 막 쓰면서 행복하냐는 그건 어디에 재미를 붙이느냐의 차이예요. 야, 난 쟤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저렇게 뭐 여행도 안 가고 저렇게 자기한테 쓰지도 않고 돈만 모으지?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코노에 가서 또는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그것도 돈 모으는 것도 또 하나의 취미인 건데 어디에 재미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중독성이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돈 모으기거든요. 근데 돈 모으기의 중독성이라는 거는 조금 부작용은 자주 이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저도 뭐 하루에 10번 이상 들여다봐요. 이게 잔액을 보는 거죠. 잔액을 보는데 그 숫자가 주는 그 숫자가 불어나는 거에 대한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있어서 그러면 일부러 야, 저 인간 독하구나. 저 인간 막 쓰고 싶은 거를 안 쓰면서 막 바늘로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참으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걸 억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가 되게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나의 취미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외식을 하고 어디 뭐 취미 활동을 하는데 돈 쓰면서 기쁜 것처럼 그 돈 모으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한쪽으로 안 치우치고 밸런스를 잘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진짜 우울감의 기저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놀랍게도 뭐냐면 이거예요. 5년, 10년 후에도 하나도 안 변할 것 같다.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도 하나도 안 달라지겠네? 라는 생각과 마주했을 때 갑자기 우울해진다는 거야. 그런데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은 없거든. 왜냐면 내가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2천, 3천, 5천 남들이 보기에는 뭐 야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돈이야 생각하지만 내 입장에서 내 통장에 이게 야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이게 지금 이게 8천이 넘어가고 내년 초 요맘때면 이게 1억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이 주는 어떤 자존감. 야 이게 있으면 까짓거 오늘 라면 먹어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슬프지 않아. 내가 막 뭘 시켜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통장에 돈이 없네? 이 상태로 가면 그냥 5년, 10년 후에 그냥 하나도 그냥 달라지는 게 없겠구나. 이런 상태가 가장 우울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가끔은 써 약간 이렇게 말했는데도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잔고가 계속 쌓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죠. 나 괜찮아.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그때도 되게 재밌게 스스로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지만. 26살에 1억 모았습니다 라는 책은 나는 이렇게 해서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만만하게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박수를 안 칠 수가 진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선생님께서 돈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랑 선생님 하나씩 말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나만 말해야 돼? 응집해서 딱 하나만. 응집해서 딱 하나만.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여러 가지가 떠오르긴 하는데 역시 대가는 키워드 하나로 말을 해야지 되는 거지. 내가 대가가 아직 아닌가 봐. 여러 가지 말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좀 전에도 우리가 행복 얘기했는데 행복해지기를 누구나 바라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거와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쁨을 선택할 거냐 행복을 선택할 거냐라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김알밤님 뭐? 기쁨, 행복 중에 어떤 거? 행복하겠습니다. 행복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5,000명 성인에게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역시 기질이 97%가 행복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쁨보다는 행복을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쁨과 행복의 차이가 뭐냐? 기쁨은 순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은 뭔가 좀 이렇게 지속이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돈을 쓴다는 거는 당연히 그 돈을 쓰면서 느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는 게 없어. 생각보다 순간적이야. 그래서 이걸 남기려고 붙잡으려고 다 사진을 찍는 거야. 그럼 뭐 국밥을 시켜도 사진을 찍더라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지만 안 봅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도 물론 필요하죠. 뭐 제가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결국 어떠한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에 매일매일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1억 만들기 해봐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속도는 느리지만 매일매일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나는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잠들면서 야 오늘 하루도 참 그래도 상당히 난 잘 살아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라는 만족이 주는 느낌, 그게 행복입니다. 돈 모으기라는 것은 그런 행복을 경험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거다. 딱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만약에 제 앞에 저축을 시작하고 싶은데 막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시작을 잘 못하시고 그분에게 딱 한마디 할 수 있다면은 아무 일도 없을 때 저축을 시작하시라고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아무 일도 없다고 하시면은 저축도 좀 내가 좀 소비 성향도 좀 파악하면서 좀 이것저것 해보면서 좀 유지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돈을 모아야 된다 하시면은 갑자기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잔금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누가 건강에 아파서 이제 큰 돈이 필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극단적으로 저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축을 아무 일도 없을 때 시작을 해야지 내가 좀 어느 정도 나의 삶도 좀 지키면서 저축도 하고 이제 내가 좋은 소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좀 느껴서 저는 이제 아무 일도 없을 때 저축을 시작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평화로울 때 위태함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맞아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평화롭다면 저축을 할 시기다 라고 그럼 생각하시면 안 평화로우면 어떻게 해요? 내 지금 삶이 막 전쟁 중이다 막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그 나름대로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네,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는 이제 딱 3년 정도가 되었는데 제 고민은 초반에 열심히 모았던 것에 비해 소득은 올랐는데 저축 금액은 별로 오르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취직했을 때 제 월급은 200만 원 남짓이었고 지금은 월 30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직이 잦은 직업군이라 이직을 많이 하면서 연봉을 조금씩 올렸고 퇴직금도 받아서 약 2년간 5,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쯤에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부모님이 약간의 증여를 해주셔서 갭 투자로 지방에 아파트를 하나 샀고 제가 목표로 하던 1억이 갑자기 달성되어 버렸기 때문인지 소득이 늘어서 갖고 싶은 게 많아져서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이전만큼은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꾸준히 소개팅을 받고 있고 그때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자꾸 나가게 됩니다. 20대 때는 거의 없었던 경조사비 지출도 잦아지게 되었고요. 월급이 올랐으니 이 정도는 내가 사도 되지 않나 싶은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할 수 있다면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장기적인 저축이나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힘이 듭니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결혼을 제쳐두고 결혼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까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동생과 자취 중이라 고정비는 크게 나가지 않고 제 목표는 생활비 70만 원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경조사비나 데이트 비용이 포함되면 100만 원이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비정기 지출 통장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시던데 제가 비상금 통장만 만들면 자꾸 써버리고 없애버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새로운 목표는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원하는 이제 솔루션 방향이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어떤 목표를 잡아야 200만 원 남짓 받을 때는 오히려 열심히 모았다. 근데 300만 원이 되고 나서 오히려 이직을 하면서 월급이 올랐는데 저축을 더 못하게 된다. 제가 그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2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분들은 감히 차를 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해.
예, 그리고 돈을 좀 모으는 분들도 있고. 근데 300만 원대로 올라서면은 새로운 유혹에 직면하는데 차를 좀 사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저축에 대한 야성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제일 좋은 재테크는 저축을 열심히 하고 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소득을 높이는 게 최고의 재테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처럼 막 이직을 통해서 자기의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박수를 쳐드립니다.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맞게끔 저축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못 따라가 줬던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선저축이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증액저축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증액저축이 뭐냐면은 내 소득이 올라간 것만큼 증액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20, 30대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 특별한 자본이 마련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200만 원 이상은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은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본인이 까먹었는데 거기에다 또 기름을 붓는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증여예요, 증여. 이게 사실 이분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증여받으면서 갭 투자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야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월급도 늘어났지, 재산도 좀 생겼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의 아파트라면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거든요. 거기다 재산세 나올 거고, 거기다가 연소득이 이제 조금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냉정하게 보셔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분이 만약에 사회 초년생 때 만약에 예를 들면 26살에 1억을 모았습니다 라는 책을 봤다면, 네, 봤다면 여러분들 지금 깜짝 놀랐죠 지금. 근데 이건 제가 깜짝 놀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목표가 딱 생기면은 소득이 늘어나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야, 1억을 빨리 하겠네 그러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불안감에 저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컨디션이 좋아지면 내가 뭐 때문에 저축했었지? 이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김알밤님이 얘기한 1억이라고 하는 게 참 상징성을 갖고 있는 2030들에게 참 중요한 목표다라고 얘기한 게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분이 1억은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었으면 증여를 해주시고 내가 연봉이 올라간 게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억이 갑자기 달성이 됐다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 달성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달성한 겁니까? 부모님이 돈을 줘가지고 갑자기 1억이 돌파됐다. 제가 말하는 1억은요, 집에 들어가 있는 1억은 1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세자금이나 뭐 보증금이나 집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순수하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1억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나 집이 지금 내 집값만 2억이 넘어, 그 1억 모으기 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순한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 나도 굉장히 순한 맛인데? 이 정도면 순하지 뭐. 조금 더 제가 그럼 달래보겠습니다. 그럼 달콤한 맛으로 하세요, 그러면. 네, 제가 달콤한 맛으로. 이분의 좀 상태를 봤을 때 어쨌든 좀 70만 원 이내로 사용을 좀 계속 하고 싶은데도 이것저것 하느라 100만 원 정도가 넘어온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도 저도 이런 걸 소비를 잘 못 줄여갖고 생활비가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축 초반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만 생활비 쓸 거야. 뭐 카페든 뭐 외식이든. 10만 원? 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와. 그래갖고 처음에는 안 돼요. 막 계속 넘고 하다가 막 1, 2만씩 채워서 하는데, 또 이걸 두세 달 하니까 그 안에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저는 이분에게 체크카드를 하나 넣어두고 70만 원까지만 쓰고 싶다 했으니까 70만 원 넣어놔. 넣어놔. 그리고 그것만 생활비로 써. 부족해? 쓸 때마다 잔액 줄어드는 거 문자로 오겠네. 그렇죠. 이제 보면서 내가 얼마 남았구나. 그럼 이거 사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조금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활비를 좀 줄여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비상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축이 갑자기 한 번에 또 큰 돈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해지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10만 원부터 한번 저축을 해보자. 10만 원은 사실 그냥 무조건 남는 돈이거든요. 거의 어떻게 월급 중에서 1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지속했을 때 아무렇지 않네? 라는 걸 계속 인지하고, 10만 원 채우는 게 어렵지 않아? 그럼 10만 원짜리 하나 더 만들어. 이러면서 조금 늘려가면은 결국에는 총합적으로 막 100만 원 모으는 것도 어렵지 않아진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좀 습관을 먼저 들여보시는 게 어떨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를 먼저. 비상금 자꾸 쓰게 된다.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냥 왠전히 공돈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내 돈이니까 마음대로 쓴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금 관리라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공금 관리라고 생각하면 이거 내가 마음대로 아무리 비상금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제 이야기 잘 이제 들으셨다가 좀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9세 예체능 강사입니다. 집안 사정과 학업으로 모아둔 돈은 1,300만 원 정도이며 본가에서 지낼 수 없는 상황이라 자취를 하고 있어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게 당장은 쉽지 않아 학원 강사로 일하는데 고정 수입은 165만 원이며 매달 프리랜서로 추가 수입이 2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유동적인 편입니다.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 고정비를 줄여도 최소 70은 나오고 식비, 생활비, 뭐 데이트, 기타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한 5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추가 수입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거나 뭐 저축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곤 합니다. 이렇게 매달 수입이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고정 수입을 늘리는 직장으로 옮기는 게 우선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사회초년생으로서 이 소득이 불안정하니까 거의 뭐 아르바이트로 추가 수입을 해도 가장 많은 달이 한 220, 그러니까 항상 220이 안 될 거고 뭐 180, 90 왔다 갔다 하거나 뭐 200이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저축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론 뭐 노력하면 50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래서 저축을 50으로 잡으셨잖아요, 여기. 그죠? 이분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는 한번 경험은 해봐야 돼. 그러니까 뭐 50 해봐 1년에 600만 원이고 뭐 2년이면 1200인데 뭐 그게 얼마나 내가 차이가 나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는 한번 갔다는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그걸 딱 부딪혀보고 느낌을 가져봤을 때 이게 한계인데 견딜만 한데? 라고 하면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내가 한 달은 했는데 계속 이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럼 뭐 본인을 너무 쥐어짜지 마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한계까지 그렇게 가보는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훈장으로 남을 거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고정소득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노력을 좀 하시고요. 저축은 당장 내가 막 1억을 뭐 몇 년 안에 만드는 저축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까지 어느 한계까지 한번 해봤다라는 경험을 갖고 있어야 삶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경쟁력이 생긴다. 저는 응원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정소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칭찬드리고 싶은 게 이 정도면은 이런 데 사연 보내가지고 큰일 났네 나 저축을 못하고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200인데 무슨 지금 저축을 하냐 이러면서 타쓰기 바쁜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분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분이에요. 이분은 컨디션만 조금 이렇게 좋아지면 뭐 금방 1억 모을 수 있는 분이니까 안심하셔라. 그리고 생각보다 인생은 엄청나게 길고요. 아마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노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곧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의 이제 뭔가 컨디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도 저축을 생각 거의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당연히 못 자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또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또 박수 보냅니다. 네 맞아요. 박수. 이건 진짜 와 훌륭하다. 본인이 50만 원이라고 딱 설정을 했으니까 아마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해봤지만 50만 원 저축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돌아는 가는데 이거 쉽진 않은데 이렇게 느껴서 여기를 한계점으로 딱 50만 원 그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셔라. 그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큼 본인한테 주는 만족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선생님 말에 조금 하나 더 추가해서 지금 상황에서 또 저축을 하고 싶은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고정 수입을 늘리는 것도 다른 얘기고 저는 요거에 맞춰서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좀 의지가 있는 분 같아서 고정 수입 그러니까 165만 원에 맞춰서 일단 모든 생활비나 고정 지출의 예산을 계획을 하고 좀 비고정적인 추가 수입은 아예 그냥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고정적이라서 얼마를 저축해야 될지 평균적으로 얼마 저축해야 될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차라리 모든 예산은 고정 수입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전부 그냥 저축하자. 매달 저축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 그죠? 비고정적인 이런 추가 수입 같은 건 따로 통장을 하나 더 이제 파킹 통장 이런 걸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1억 모으기 이거는 너무 먼 얘기가 당장은 그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뭐 42.19km 마라톤 뛰기 전에 하프 마라톤 도전하는 거. 일단 하프 마라톤 도전해서 하프 마라톤이 되면 그 다음에 완주에 도전하는 것처럼 이분한테는 반억 모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5천을 내가 한번 어떻게든 한번 모아보자. 그러다 중간에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목표를 수정을 하면 되겠죠. 또 이렇게 좀 노력을 하신 다음에 고정실까지 잘 생기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좀 달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오늘 이렇게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과 함께 저희 이 26살에 1억을 모았습니다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모시고 짠탱크 이야기 나누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에 좀 네. 꼭 해야 할 것 한 가지씩만 말하고 좀 끝내보면 어떨까 싶으세요? 2025년도 해야 할 것? 정말 우리가 요즘 살면서 느끼는 게 가장 비현실적인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막 세상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장 확실한 거를 해야 된다. 그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은 죽음과 세금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하면 소비. 죽는 날까지 돈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고민이라는 건 죽는 날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될 텐데 그런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소득에서의 충분한 저축입니다. 충분한 저축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저축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끝내보자면은 여러 가지 이유나 좀 사연들 통해서 저축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번 달부터 진짜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좀 저축을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저축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돈이라도 모으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26살에 1억 모았습니다 라는 책을 대출을 받으시는데 아직 책이 안 들어왔다. 희망도서로 제출해 주시면은 도서관에서 구입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니까요. 만만하게 1억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자, 이 책부터 짚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또 다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